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상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본업인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는 이윤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요추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셨는데요. 2018년 10월 달에 사고가 나셨어요. 넘어지는 사고가 나셨고, 그다음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압박골절을 못 잡았습니다. 찾지를 못했고, 나중에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2019년 2월 달에 병원에 갔을 때 그제사 압박골절이 발견됐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초진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다치자마자 그 계단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셨고요.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숙대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넘어지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지심 내용이 있고,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이 바스라는 건 통증 점수인데요. 5점 정도다. 즉 바로 병원에 갔을 때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했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판독이 나왔어요. 판독이 나왔는데 디아그노시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험은 논애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인대가 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골절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진단받고 나서 병원에서 그냥 염좌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증이 와도 참으셨어요. 참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요추 1번 컴프레션 프랙처는 압박골절이고요. L1은 넘바, 1번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추 1번의 압박골절, 버디는 추체입니다. 추체, 횡돌기나 극돌기가 아닌 추체란 얘기고, 리센트 온셋은 최근 증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증상으로 요추 1번의 추체의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MRI를 찍었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쟁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자, 4개월 전에 발생한 상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압박골절은 안 나왔습니다. 압박골절 확인 못함. 뭐 미확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하지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I상 압박골절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MRI로 이게 비교적 최근에 다쳤는지 아니면 옛날에 다친 골절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혈종을 보고 판단합니다. MRI는 혈종을 잡아주기 때문에 골절된 부분을 찍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골편이 아직 예리하게 남아 있으면서 혈종, 그 피자국이 보이면 아, 이건 압박골절이 안에서 발생했었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혈종이 생겼다가 계속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혈종이 다시 몸으로 체화되죠. 체화돼서 없어지게 되면 골절만 남아있고 혈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들은 예전에 발생한 골절이다, 근본 사고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3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지나서 MRI를 찍어 보셨지 않습니까? 찍었을 때 내용을 보니 이렇게 리센트 온셋이라고 최근 증상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게 진구성 골절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따질 일은 없었습니다. 따질 일은 없었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고요. 계단에서. 근데 계단에서 굴렀다라는 병원 기록이 있었고, MRI 검사상 리센트 온셋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골절이 됐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보험사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대지 못하는 이상은 요거는 상해로 인한 걸로 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후유장애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후유장애 부분은 같이 엑스레이 필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추 1번이 이렇게 많이 눌려 있어요. 꽤 많이 눌려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골절된 걸 갖다가 압박골절이라고 하고요. 이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12번, 흉추 12번과 요추 2번 사이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기형각도로 보통 측정을 합니다.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형각도에 대한 걸 봅니다. 기형각도. 즉, 뭐 전만이라든가 후만, 측만 기형각도를 측정해서요. 그 전만하고 측만은 일단 뭐 거의 발생 안 하니까 지우고요.
저 전만 또는 후만이 15도 이상이냐 아니냐. 15도 이상이면 30% 지급률, 15도 미만이면은 지급률은 15%, 1에서 14도까지는 15%, 15도 이상부터는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급률이 2배라는 소리는 보험금도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각도를 단순히 측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원래 일자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휘어져 있는 생리적 망곡, 원래 휘어져 있던 망곡 정도를 공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망곡을 공제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생리적 망곡을 어떻게 공제할 것이냐? 콥스 측정 방식과 국소 후만각 측정 방식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요추 1번 기준으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망곡을 보통 3에서 6도 정도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3에서 6도 편차가 있다는 것은 동일 연령대의 어떤 사람들을 총 모집해가지고 표본을 뽑아가지고 검사해보니 어떤 분들은 생리적 망곡이 3도, 어떤 분들은 5도, 어떤 분들은 6도 이런 식으로 편차가 3에서 6도 사이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측정하는 방식에서 콥스 앵글을 먼저 보시죠. 콥스 앵글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자, 보시면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위에 흉추 12번의 상현과 요추 2번의 하현을 갖다가 이었을 때 나오는 기형 각도를 측정합니다. 18.5도가 나와있죠. 근데 아까 제가 생리적 망곡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고 3에서 6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도를 빼면은요 15.5도, 15도 이상이니까 지급률은 30%. 만약에 4도가 되면은요 4도를 빼니까 14.5도, 그러면은 15도 미만이니까 지급률이 15%,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도로 주장하든 4도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분쟁의 경계선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하지만 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을 측정해가지고 나온 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지, 이렇게 콥스 앵글로 할지 국소 후만각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즉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얘는 아까 좀 다르죠? 아까는 이 추체 요추 1번 골절을 기준으로 위에 흉추 12번과 요추 2번의 하현, 상현을 이어서 봤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선, 골절된 추체 밑에선과 위에선을 쟀습니다. 왜 이렇게 쟀냐면 보통 이렇게 골절이 좀 이렇게 심하게 됐으면 밑에 골절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위로 좀 올라와 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인데, 요추 2번은 너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요추 1번만 이렇게 확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골절된 라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가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만나고 있죠. 하얗게 보이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뼈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그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골다공증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때문에 이게 좀 심하게 눌렸겠구나 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 당시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형 압박골절이 됐겠구나 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는 물론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외상기호도 삭감은 별개의 문제고요. 요 어떤 기형 각도만 측정했을 때는 콥스 방식이 아닌 국소 후만각 방식, 요 라인과 요 라인 또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리적 망곡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국소 후만각 이렇게 재면은 이 경우에 생리적 망곡 공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렇게 쟀을 경우에는 3에서 6도를 뺀다 하더라도 20도, 6도를 빼도 17도기 때문에 15도가 넘어가죠. 15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봐도 지급률이 3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쟁점은 이렇죠.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에는 이 케이스는 콥스로 재면 생리적 망곡 공제했을 때 15%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데 국소만으로 재니 30%가 맞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약관에서는 어떤 검사 방법을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때 어떤 측정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국 약관의 해석 문제죠. 이거는 보상의학과 배상의학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해석 측면입니다. 이 생리적 망곡을 공제해야 된다는 것은 치료의학상에 있는 내용이고, 콥스 방식이라든가 국소 후만각은 보상의학적 측면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요걸 둘 다 적용했을 때 내용이 모호하다면 약관의 해석은 법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약관 규제법이 있습니다. 규제법에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어요.
즉 약관의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고객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결과는 여기 보시는 서류와 같습니다. 먼저 장애진단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요, 아까 23도 보셨죠? 여기서도 23도로 측정이 됐다라고 해서 두 번째 방식에 따라서 측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이렇게 났죠. 결론 보시면 이렇게, 자, 뚜렷한 기형장이 30% 인정이 됐고요. 다만 외상관여도 70%가 인정이 돼서 토탈 21% 지급 처리가 됐습니다. 외상관여도 70% 잡히고 30% 삭감이 된 이유는 뚜렷한 기형장애를 가되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도 이걸 무조건 기호도 삭감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기 어려웠던 게 가족분이 그 상품을 모집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부실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상관여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골다공증에 따른 외상관여도를 인정하고 결국 보험사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건 경도의 기형 15%의 외상관여도, 관여도, 저희는 30%의 관여도, 이렇게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 주장대로 인정이 되고 종결이 됐죠. 그렇게 됐던 사안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요추 1번 압박골절, 그러니까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 1번에 보면 배어부 쪽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절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뭐 해결을 볼 것이냐 또는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상 경험과 법률적 지식, 보상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절히 배합이 됐을 때 아무래도 좀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학적 견해와 보상의학적 견해 그리고 법률상 약관 해석 방법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얼마나 일을 오랫동안 했으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개설일을 보면 알겠죠. 첫 글을 개설한 게 언제인지 쭉 쫓아가 보시면 개설일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블로그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신뢰가 가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꼭 제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지만, 물론 저였으면 더 좋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는 또 해야죠. 만약에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포털 검색, 네이버나 다음에서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661-6585라고 하는 대표 번호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듣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내용 짧게 해야지 했는데 더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짧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